통일해야죠. 그런데 나 죽은 다음에요.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되면 얼마나 좋아? 이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걸 좀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은 통일을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본은 한반도에 거대한 단일 민족 국가가 탄생하는 게 아주 두렵죠. 지금 한국이 인구가 한 5,200만 내외죠. 북한이 한 2,600만 내외가 되거든요. 그럼 통일이 되면 인구가 8천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분단돼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겠지만 통일이 되면 인구 8천만 거대한 민족 국가가 탄생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일본은 하고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분단되어 있으니까 힘을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북한하고 수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북한하고 수교를 하면 한반도에 대한 영구 분단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북한하고 수교를 하면 약 1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되는 수교 배상금을 북한에 지불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1년에 북한의 지금 교육 규모가 한 30억 불도 안 되는데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그럼 그 돈이면 북한 경제를 일본으로 표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배상금이 다 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적인 인프라 이런 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꿈은 한반도의 통일을 사실은 막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2018년, 19년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미 정상회담 때 일본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 정상회담 못하게. 자, 일본은 방해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자, 두 번째, 그럼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할까요? 원합니다. 북한이 통일하는 걸로. 북한이 통일하면 친중국가가 되니까.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국력은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북한은 뭐 180위 내외권이에요. 거의 200위 내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 뭐 한 50분의 1 정도 대한민국 경제력 되는데 실적으로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주한미군 지금 평택에 있는데 도망간 거 압록강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중국의 비수를 들이대는 건데 베이징에. 지금도 주한미군이 눈에 가신데 자, 중국이 통일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죠. 자, 그럼 미국은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왜? 지금은 분단 체제니까 주한미군이 여기 있죠. 지금 자꾸 트럼프가 주한미군 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이재명 트럼프 회동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큰 기지 나한테 줄래? 그랬잖아요. 소유권 줄래? 그랬잖아요. 떠날 사람이 거기 왜 달라고 그래요? 영원히 있겠다는 거죠. 영원히. 여기도 5배 면적 107억 달러가 들었어요. 세계 최대의 미국 기지입니다. 이 캠프 험프리즈는 여기에 있으면 중국을 억제할 수 있고 아시아의 전략적 거점에 대륙에 있는 유일한. 일본은 더 많이 있어요. 우리 28,500, 일본은 더 많이 있어요. 한 48,000명, 5만 명 내외 있어요. 근데 일본은 섬이잖아요. 이건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필리핀, 태국 동맹이지만 고정되어 있는 의미 있는 규모의 미군은 거기 없어요. 그 28,500명이 대륙에 붙어있는 어마어마한 이 기지. 트럼프가 맨날 뭐 주한미국 규모 줄이긴 줄일 거예요. 전체 줄이니까. 그 다음에 뭐 철수할 거야. 철수하는데 그 주한미국 소유권 달라고 그래요? 거기 속셈이 드러난 거죠. 영원히 있겠다. 왜? 중국만 잡는데 주한미국 기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국은 지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명분상으로는 사실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이지만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물론 이제 뭐 중국을 억제한다. 우리가 뭐 중국하고 전쟁할 일 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한반도 통일. 왜? 단일 민족 국가가 탄생하잖아요. 미국도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미국까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본심은. 물론 미국은 강력한 친미국가로 통일, 그건 원해요. 중국은 강력한 친중국가, 북한이 통일하는, 그건 원해요? 그 가능성은 없어요. 일본은 무조건 반대예요. 어떤 형태로든. 왜 그럴까요? 인구 8천만의 거대한 단일 민족 국가가 탄생해요. 지금은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럼 군사력은 지금 한국이 세계 5위죠. 북한은 35위, 6위예요. 통일되면 북한 무기는 거의 다 폐기해야 돼요. 근데 폐기하지 않을 무기가 하나 있어요. 핵무기죠. 자, 그러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주군대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럽의 EU, 빅4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거든요. 여기 주력 탱크가 영국은 챌린저예요. 챌린저가 200대가 조금 넘어요. 주력 탱크. MBT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레오파르드,
독일 게 300대가 조금 넘어요. 프랑스가 르클레르크 400대가 조금 넘어요. 이태리 아리에떼라는 탱크인데 한 200대가 좀 넘는데 쓸 수 있는 거 50대밖에 안 돼요. 프랑스도 일부 치장물차까지 합친 거예요. 이 빅4가 모두 합친 주력 탱크 MBT가 1000대 내외밖에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2200에서 2300대 사이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죠, 국방력이. 그러면 이런 거대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북한의 핵능력을 그대로, 북한 핵과학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한다 하더라도 핵과학자는 그대로 남잖아요. 이건 그대로 남잖아요. 그럼 동북아에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핵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5만이거든요. 북한군이 128만이라고 그러는데 인구 비율로 보면 그건 좀 틀린 숫자 같고 80에서 한 90만 사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 90에서 120만 사이예요. 자, 그러면 절반만 칩시다. 북한군. 우리 개념을 적용해서 치면 인구가 절반이니까 2600만이니까 45만의 절반, 최소한 20만은 확보될 거예요. 그럼 60에서 70만 명 정도 되는 강력한 거대한 군사력에 재래식 첨단 무기로 K9, K2 전차, KF-21, F-50, 천무, 다연장, 천공, 지대공 미사일, 첨단 무기로 자주국방으로 무장한 70만 내외의 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핵국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뀌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경제적으로 볼까요?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이거든요. 분단된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살죠. 중국은 최대의 교역국이에요. 근데 중국으로 갈 때는 다 배로 가죠? 아니면 비행기로 가요? 비행기를 뭘 얼마나 시간 날리겠어요? 99%가 배라고 봐야죠. 그러면 가장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과 대한민국은 붙어 있는데 인천, 부산에서 실어야 되고 가야 되고 내려야 되고 이 물류가 얼마나 복잡해요.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쭉 가잖아요. 베이징까지. 베이징까지 서울에서 출발하면 2,000km가 안 돼요.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1,300km 되거든요. 그러면 단둥에서 서울까지는 길어야 한 5, 600km밖에 안 돼요. 2,000km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속철로 연결하면 무슨 하루예요. 지금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2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에서 단둥까지만 연결하면 단둥까지 고속철로 들어와 있거든요. 통일이 되면 서울에서 미싱링크, 북한 구간만 연결하면 베이징까지는 반나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으로는 이제 해운으로도 가지만 철도로 갈 거 아니에요. 화물열차가. 컨테이너 트럭으로 갈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나진과 핫산 사이에는 열차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는 TSR, 세계 유일의 대륙간 횡단철도 TSR이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푸틴이 여기 아주 온갖 정성을 들여서 계속 현대화했어요. 스피드도 빠르게, 속도도 높게 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물동량도 크게 했고 이 철도를 이용하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스페인까지 가는데 2주일이 안 걸려요. TKR, 한반도 종단철도와 이걸 연결하면 전 유럽으로 2, 3주면은 모든 물건들을 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철도로는 얼마 못 가고 배로 많이 간다. 자, 배로만 갈 때랑 교통 육상 물류 체계가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유럽과 러시아와 전체가 연결되더라. 이 얘기가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교통 물류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외국 갈 때 항상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중국 갈 때 그냥 갈 수 있어요. 기차 타고 러시아 갈 수 있어요. TSR 이용하면 몽골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다 가요. 교통 물류 혁명이 일어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북한의 지하 자원은 남한과 비교가 안 되게 많아요.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최고예요.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지하 자원 빈국이잖아요. 북한의 거대한 지하 자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은 땅값 때문에 뭐 못하잖아요. 길 1km 뚫으려면 도로 건설비는 한 100억 원이면 될 거예요. 근데 땅값 보상이 1조 원이에요. 여기 땅값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북한은 모든 땅이 국가 겁니다. 개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맘먹으면 공짜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보상비가 필요 없어요. 이러면 로망 아니에요? 완전은?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대한민국은 이 성수동도 제가 어릴 때 여기 살았는데 막 복작복작하죠, 지금 도로가. 왜냐? 원래 있던 살던 구도심에 건물들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사실상 모두 재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맨 땅에 시작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건물, 내진 설계나 내고도나 이런 거 보면 싹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다 경제적으로 지금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은 빈 땅이라고 보면 돼요. 농업지역이라고. 그럼 토지 보상도 필요 없고, 지금 우리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오후죽순 공업화 시켰잖아요. 설계도가 없었어요, 사실은 별로. 근데 북한 지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설계도를 갖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공해, 친환경, 첨단, 스마트 농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미래지향적인 산업, 공업,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투자적.
근데 그 투자는 땅 좋고 헤엄치기죠. 자, 군사를 받고 경제를 봤어요.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북한이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 물류 체계에 지금 이 대륙과 단절이 되어 있는 게 섬이잖아요. 그럼 부산항의 물류 체계가 일단 닿는 순간 대륙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산항에 내려도 또 배를 타고 갈아타야 되잖아요. 환적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죠, 이제. 대륙으로 가는 게. TSL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동북, 삼성, 만주로 가고. 그래서 일본의 꿈이 뭐냐? 지금 숨은 꿈이 바로 한일 해저철도예요. 항상 꿈이에요. 한일 해저철도를 연결하면 대륙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편말을 잘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AH1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 본 사람들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일본도로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예요. 그게 통일의 로망이에요.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하면 OECD 1위가 많아요. 한류는 세계를 휩쓸어요. 캐디언 봐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매력적인 나라예요. 이 송송에도 외국인 많이 오죠? 여기. 그런데 OECD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출생률 최저, 갈등지수 최고예요. 그 왜 이래? 왜 이래요? 그건 분단이라는 거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뿌리예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거대한 분단은 뭐죠? 피와 구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적대적 공존관계. 이게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으로 가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적. 차이가 용납이 안 돼요. 차이는 곧 차별이 돼요. 배제와 강요. 나하고 다르면 나쁜 놈.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 이게 왜 이러느냐.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6.25. 그 이전에 해방전후사 좌우대립. 이 안에 피와 구별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분단 때문이에요. 분단이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단이 해소되면 더 이상 우리가 이념과 이 해묵은 이념 논쟁, 이 죽어 비틀어진 말라 비틀어진 이념의 미화를 붙들고 서로를 미화하는 일은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거의 최고 수준인데 분단 체제가 해소되면 적어도 중간은 내려올 거 아니에요. 2010년 기준으로 사회 갈등 비용이 그 당시 1년 우리 국가 재정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회 갈등을 우리가 표현합니까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짧게 이 짧은 시간에 통일의 좋은 점을 얘기했어요. 단점도 많아요. 비용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 안에 유럽은 통일되고 나서 10년 동안 독일은 10년 동안 유럽의 병자라고 그랬어요. 빚도 많고 오시 배시 서독놈 동독놈 서로 싸우고. 그러나 지금 유럽의 주인은 누구죠? 독일이잖아요.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지금 살기 힘든데 통일 때문에 더 힘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지금 잘 생각해보면 내가 힘든 이유는 뭐냐? 바로 분단 때문이에요. 빠지고 들어가 보면. 미국 젊은이들, 일본 젊은이들, 프랑스 젊은이들은 나름 각자 꿈을 키울 때 우리는 왜 조국 방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죠? 분단 때문에. 통일이 되면 적정 국방 정도만 유지하면 돼요. 지금 북한은 국방비가 GDP의 3분의 1이에요. 우리도 2.32%에서 3% 사이를 계속 써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 전쟁의 시대니까 국방 강하면 좋다. 강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국방만 쓰면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국방은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정 국방이거든요. 적정 국방. 남들이 우리를 침범해 오면 감히 중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중국 팔 하나 쪼개 잘라진다. 그럼 못된 배거든요. 그게 적정 국방이에요. 지금 이미 적정 국방으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통일은 제가 좋은 점만 말했어요.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 분단이 내버려되면 이 병이 깊어서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대로 영원히 못 가요. 그러니까 분단은 치료해야 될 병. 지금 앓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국가가 지금 서로 맨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그 병을 고치면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분단 비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은 미국이 5% 써라, 3.5% 써라 그렇지만 유럽 나토는 합의하기를 냉전 끝나고 나서 2%까지 쓰기로 했었어요. 국방비 GDP. 근데 그게 안 썼어요. 많은 국가가 1%만 썼어요. 일본도 1%대 썼어요. 우리는 2.5%에서 3% 사이를 썼어요. 평균. 올해 2.32%입니다. 61조가 좀 넘어요. 내년은 68조가 됩니다. 자, 국방비가 있어요. 두 번째, 징집제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받을 월급 그 나이에 이렇게 계산해서 비용을 가거든요. 모병제에 비교해서. 근데 그게 아니죠.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는 20대 전후는 창의력이 가장 발달할 때예요. 군대에 가면 창의력이 발달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 유보되겠습니까? 당연히 유보돼요. 왜냐? 군대는 창의력으로 나 총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해진 절도, 규율, 군대 사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전쟁 수행 못해요. 그러면 그 군대 사회를 통해서 1년 반 동안, 그전에는 3년이었어요. 한참 전에는. 그 3년 동안 군대 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창의력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절도 있고 사회 적용은 있어질지 모르겠지만
창의력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명령과 복종, 그 다음에 절도 있고 집단 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일부 지휘관에나 창의력이 필요한 거지. 물론 이제 전투 안에서도 창의력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움 이게 아니거든요. 자유보다는 절제, 그 다음에 자율성보다는 질서, 그 다음에 명령의 복종 이게 군대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야만 군대는 돌아가요 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젊은이들이 1년 반 동안, 지금은 1년 반 정도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유보되는 창의성.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군대를 가는 사람은 가요, 모병제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잉여가 생기면 이걸 국방부에 더 많이 쓰면 이 사람들이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창의성이 매겨주는 사회예요. 지금 여기 머니 인사이드도 지금 PD하고 저하고 딱 둘이 앉아 있어요. 여기서 지식을 창출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창출하고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옛날에 아니었어요. 여기 뭐 제조업 있고 장비 있고 굴뚝 있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애플, 구글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AI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그 다 모든 게 창의력이라고 해요. 그 창의력이 매개 살리는 사회에서 아직도 우리는 징집대로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군대 사회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분단 체제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청춘을 유보하고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가서 사람 죽이는 기술도 배우고 훈련도 해야 되는 거고 총도 쏘고 해야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자 그렇게 따지면 자 이것도 분단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갈등 비용. 사회 갈등에 왜 OECD의 거의 최상위층에 항상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갈등 비용을 2010년에 계산했더니 1년 국가 재정이라고 말했어요. 어마어마한 갈등 비용. 이것도 천문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의 효율적이요.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철이 어디까지 가요? 천안까지 갑니다. 내려가면서 자 오랜만에 그 야외 좀 봐야지. 야외 안 보여요. 계속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요. 거의 어디 평택 정도 지나야 이제 조금 푸른 들판 나올 정도일 거예요. 자, 대구까지 2시간 안 걸립니다. 부산까지 3시간 안 걸려요. 북쪽으로 가볼까요? 의정부만 지나봐요. 그럼 이제 뭐예요? 나오는 게 축사, 가옥공장, 중소 조그만 업체들, 논밭 쭉 이어집니다. 북쪽으로 고속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부산,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조금 더 걸리거든요. 1시간 40분 정도. 여기서 철원까지 가는데 거의 잘못하면 2시간 걸려요.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오지만 양양에서 서울까지는 오지만 양양에서 서쪽 인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없어요. 강릉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없어요. 고속철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MDL, 군사분계선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엔 거대한 불안이 있어요. 왜 일산보다 분단, 동탄 이쪽 아파트 값이 비싸죠? 일산 그렇게 좋은데 호수공원도 있고 공기도 좋고 공장도 없고 왜 그래요? 바로 위에 거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국토의 이용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북쪽엔 주요 시설이 안 들어서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서울도 자 서울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볼까요? 소위 서울 불바다 발언이라고 있어요. 240mm 방사포, 170mm 국산포 얘네들이 한 60km 되거든요. 휴전선, MDL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포를 쏘면 서울은 모두 사정거리예요. 서울 끝까지 사정거리예요. 우리 시간당 10,000발 쏠 거야 서울에다가 이 얘기거든요. 겁나지 이 얘기거든요. 물론 10,000발 못 쏴요. 그럼 쟤들이 쏘면 우리가 어딘지 알고 그 포를 때리니까. 근데 이제 과장하려고 10,000발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위험한 세계 10위권 경제력의 이 반도체 삼성, SK 세계 반도체를 주름잡는 시스템 반도체는 뭐 조금 파운드리는 TSMC 밀리지만 그러나 메모리 이쪽, HBM 이쪽은 세계를 휩쓸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의 포사거리 거리대에 있어요. 수도권이 2,000만, 2,500만이거든요. 이 수도권 전체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야포의 사정거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불안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연평도에 실제로 2010년에 포탄이 떨어졌잖아요. 포격을 주고받았잖아요. 이 거대한 불안이 가지는 비용이 얼마겠어요?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저길 왜 못 쓰냔 말이에요, 저쪽에. 접경지역, 군사보호지역 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이 지금 묶여 있어요. 이 비용. 그 다음에 교통물류. 왜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육로로는 외국을 못 나갔죠? 이 아시아 대륙. 경부고속도로가 AH1,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도로인데 왜 서울에서 끝나냐 이 말이죠. 왜 한남역의 끝에서 딱 끝나냐 이거죠. 경부고속도로가. 쭉 밀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문산, 파주 지나고 문산 지나고 철원 지나고 해서 어디를 개성 통과해 사리온 통과해서 평양, 남포,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중국으로 가야 되니까
유라시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왜 세계의 가장 경쟁력이 수출 국가가 모든 물건을 배로 실어 나가야 되죠? 자, 대한민국의 수출의 유럽으로 중동으로의 수출의 대부분은 적도 인근을 지납니다. 말라카 해협 지나서 스웨즈나 큰 데는 남아프리카 희망봉 지나거든요. 이 적도라는 데는 운송의 최악이에요. 왜? 뜨거워. 그 다음에 염도, 바닷물. 그 다음에 습도가 최악이에요. 온도, 염도, 습도가 최악인 데를 항상 이 배들이 지나다녀요. 운송의 최악이에요. 그래서 고정밀 첨단 제품들은 여기를 못 가요. 특수장치를 하지 않으면. 근데 기차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기차로 가면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홍해 이런 데 가면 맨날 후티가 뭐 때리고 무슨 이란이 호르무즈에 봉쇄하네 어쩌네 무슨 근처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위협이 없잖아요. 말라카 해협도 해적이 있어요. 그쪽은 데에도. 그럼 지정학적 위험이 없어요. 이쪽은. 러시아 통과하는데 해적이 러시아 푸틴 모셔서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중국 가는데 중국의 도적들이 중국어로 하겠어요?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어로 다 배로만 가잖아요. 백두산 어떻게 가요? 인천, 부산에서 배로 가서 내려서 심양 거쳐서 쭉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과 며칠 걸려요? 지금은요. 직접 가면 판나제리는 바로 가요. 이 어마어마한 교통물류의 한계. 배로만 갈 때랑 육로로 컨테이너 도로 철도로 연결될 때랑 모든 게 한우가 땅 차이죠. 이 종합 세트가 있는 거랑. 그렇게 보면 이 교통 물류로 인한 비용, 이 기회비용의 상실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 또 있죠. 또 우리의 원대한 젊은이들의 비전이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세계를 모르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병을 치료하면 이제 어떻게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네, 한반도에 대한 정책 야심은요, 사실 2025년도가 아니라 2014년부터 본격화된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세계 질서 재편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150년 전부터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전의 세계는 전 근대 세계고요. 150년 전부터는 근대 세계가 되고 흔히 말하는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청나라도 반응을 하지만 특히 일본이 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그들이 모든 힘이 모여드는 지점이 어디냐면 당시 조선이었었어요. 한반도가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19세기 초부터 본격화되지만은 유라시아 세계에서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 세계는 해양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거기 대표적 존재가 영국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팽창하게 되면서 대륙 세력이 또 확장되죠. 그래서 각각의 발전해 왔었는데 19세기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은 이를테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기는 우크라이나 북쪽이죠. 발트 쪽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러우 전쟁의 중요한 무대가 된 흑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도양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동쪽이 어디냐면 바로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그 태평양은 사실은 동해가 되는 것이죠. 이미 러시아가 17세기 후반부터는 동쪽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세기 중반 오게 되면 아주 본격화되면서 특히 1858년에 가게 되면 러시아가 청나라를 압박해가지고 현재 흑룡강 이북의 땅 약 60만 평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연해주 땅 40만 평은 공동 관리 이루는데 다시 청나라가 막 무너지는 틈을 타서 1860년도에는 베이징 지역을 통해서 연해주까지도 40만 평을 통째로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거의 만주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바다로 진출해야 되니까 블라디보스토크란 말은요, 동쪽을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대륙으로 남쪽으로 진출하려면은 조선반도를 장악할 필요가 있었죠. 남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아야 될 세력은 첫 번째는 영국이거든요. 러시아가 동쪽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문도 점령 사건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의 존재이죠. 일본은 1853년도에 페이리 제독의 강제 내항을 받고 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 맺어지면서 세계 체제 속에 편입이 돼요. 그런데 일본은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졌고요. 그때부터 이미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지만 그 지역은 현재 홋카이도 사할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토 갈등이 되고 이제 일본은 1875년에 운영화 사건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남만주일 때, 그리고 동해안일 때,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당시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는 영국이 편을 들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미 그 무렵부터는 완벽하게 태평양 세력으로 등장해서요. 이제 필리핀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일본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관계성 속에서 이미 한반도 분할론은 그때 나온 겁니다. 1894년도에 이미 한반도 분할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본격적으로 충돌한 전쟁을 우리는 러일 전쟁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 때도 러시아에서 사실은 38도선을 경계해서 분할론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남북 분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달리 이미 150년 전부터 한반도의 분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고요. 전 세계 모든 세력들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이후가 가게 되면서 중국이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후진타오 정권 무렵인데요. 이때 본격적으로 해양 강국론부터 시작해서 해양력을 강화시키는데요. 그때 본격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태평양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동아시아 시대거든요. 이 동아시아 시대인데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달러 외환 보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무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바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란 오랜 기간에 걸친 경쟁과 갈등이라는 지정적 숙명이 있어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만 문제까지 곁들이다 보니까 이제 동아시아에 관련된 모든 세력들 19세기 중반부터와 똑같이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여기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때론 충돌도 유발시키고 누구나 다 아는 거겠지만은 북한 붕괴 시에 앞으로 북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중국에서 나온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근대 이후에 그 전까지는 지정학적으로 조건이 좋았지만 근대 이후에 그리고 한반도만으로 고착됐을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숙명은 말 그대로 세계 강대국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차라리 미국은 좀 멀리 있어서 괜찮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러시아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일본이 약화되고 있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설 조짐도 보이거든요. 현재 군사력은 미진하지만 앞설 확률도 있거든요. 경제력은 이미 앞섰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치력도 우리가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중국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가 분단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하거든요. 광개토당 장수왕 시기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민족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남북을 대상으로 한 동시 등고리 외교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과는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형태의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예속된 경향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성장하는 데는 우리의 도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거나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첫 번째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일본과 동맹 또는 협력 관계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싫어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분단되길 원하죠. 일본은 뿌리 깊습니다. 적어도 670년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성립이 됐거든요. 그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건너가서 소국들을 만들고 그것이 더 큰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망백제 유민들과 망고구려 유민들이 들어가서 결국 일본이란 국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때부터 현재 일본 국가 우리는 원수예요. 그래서 8세기 때는 말 그대로 신라 정토를 내세울 만큼 원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숙명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분단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상태로 간다면 우리의 분단을 확실히 철저히 원하고요. 통일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중국이 더 급팽창하고 일본이 굉장히 떨어져서 옛날엔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공동체라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만약에 3위로 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은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덜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 입장에서 한반도가 통일됐다. 그리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가장 적대적이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적대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 중국. 러시아, 중국은 기본적으로 적대 세력입니다. 지정학적 관계로 보더라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북한 문제라든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봐도 분명히 적대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한미적인 통일로 인해서 중국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러시아로서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싫어하고 미국도 사실은 우리가 6.25가 일어난 데는 많은 사람들이 에치슨 라인을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 전에 이미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렇게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컸었고 그리고 주도는 사실은 소비에트거든요. 그런데 에치슨 라인은 판단을 잘못한 거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중요하지 한국이 중요하지는 않았었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라는 완충지대가 있어야지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리고 태평양으로 중국이 또는 러시아가 진출하는 것을 지휘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 그레이트 게임에서 영국이 일본을 활용했던 것처럼 미국도 한국을 활용할 마음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다 우리를 싫어한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는 늘 필연적인 건 없어요. 역사는 항상성이 아니에요. 우연도 있고 늘 변하는 겁니다. 역학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종연행, 이합집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국력을 기른다면 이 기회를 틈타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는 있죠. 역사상에서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곧 G7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G10 그런데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거든요. 이 분단 체제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20세기 중반부터는 본격화된 체제예요. 공산주의와 이를테면 자본주의 대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능력이 전 세계에 각인되는 거예요. 온 세계 방위를 무릅쓰고 우리에게 통일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 정치력의 신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캐스팅 보드를 질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피벗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북한이 통일되고 만약에 두만하고의 일부, 압록강하고의 일부 지역을 우리가 조금만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그거 가지고는 정치력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군사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군사력은 사실은 예측 불허해요. 군사비 지출은 5위, 6위, 7위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오고 있는데요. 만약 남북한의 군사력이 합쳐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군사 체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체제를 연합시켜가지고 군사력을 확장시킨다면 그건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 군사적 특징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들이 급소를 찌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원의 확보가 되는데 그 자원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과거에는 지하자원이었지만 지금은 노동력이거든요. 우리는 노동력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서로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저쪽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도 우리가 북한에 있는 시토를 비롯해서 그리고 현재 조금씩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는 석유 자원의 존재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바다 자원이에요.
지금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다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1994년 이후에 바다는 영토입니다. 해양 영토 개념이 신국제해양협약을 통해 드러났거든요. 이제는 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영해 외에도 200캐리까지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말 그대로 동해는 당연한 거겠지만 서해에서도 중국의 압력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해양활동 영역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도 분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선도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것처럼 서해 구조물을 만드는 것처럼 경렬비열도를 탐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되면 우리는 무궁무진한 해양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동아시아의 코어 국가는 우리예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 일대 일부와 함께 바다를 포함하는 약 34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큰 영역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되면 이런 면도 좋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너무나 많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상체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예요.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남한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류에서 보듯이 이 두 개 만나서 뭔가 이뤄갈 때 세계는 주시할 거예요. 하나의 실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고요. 사실은 일반적인 생물학자들과 다른 견해지만 생물학적 유전자는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역사적 유전자가 되고요. 역사적 유전자가 생물학적 유전자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된다면 우리는 그 전까지 있었던 우리 민족의 유전적 성질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의 성격도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 한일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역동성, 개방성, 국제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본격화되게 되니까 우리 민족은 말 그대로 새로운 문화의 인터체인지면서 제1원이지만 문화의 허트, 심장이 되는 거죠. 인류가 제안하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저는 여기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문화적 관점에서도 한민족의 통일은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거든요. 생존은 국력이거든요. 국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사력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군수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력이고 더 나아가서 문화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남한도 분열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또 반미강경도 있으면서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영토 분쟁 지역 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르면은 소수의 지식이나 정치인들이 아무리 앞장서도 소용이 없어요. 표를 찍는 건 그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전 국민들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미래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이 냉혹한 현실을 좀 자각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군제 재편도 필요하지만은 육군 위주보다는 해군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군사력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하면은 제 전공 문제를 너무 벗어나서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뭐냐면 세계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이 붕괴되면은 한민족이 통일할 수 있다. 저는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역사의 우연이라는 건 있고요. 역학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는 당연히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이고 통일이 된다. 아니죠. 우리는 별개의 국가예요. 1991년도에 우리는 유엔에 동시 가입되면서 별개의 나라로서 국제적으로 인식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최근에 들어서 김정은이 이국가론, 그것도 적대적 이국가론을 내세웠어요.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과 북한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북한의 붕괴로 인해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도 우리는 원래 역사적 공동체였고 하나의 민족이었었고 유엔 가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국가로서 동시 가입했지만 항상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염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체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2005년도에 낸 책 이름이 한고려국이에요. 광개토대왕과 한고려인데요. 통일 이후의 명칭은 한고려국으로 지은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이 자꾸 일어나서 젊은이들도 통일하게 되면은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유리한 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키고 전 세계에다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통일을 염원한다. 이걸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NGO 등 우리 민간인들의 역할이 큽니다.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통일에 접근한다면 단순하게 명분에 따라서 또는 양심의 문제 때문에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통일을 추구하는 전략을 총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송두율 교수님 칼럼을 읽었습니다. 지정학은 강자의 언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반도에서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다. 지금 여러 가지 어지럽지만 어쨌든 지정학 이후의 질서가 가장 선명하게 실험될 수 있는 공간이 또 한반도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이 무질서 무국화 시대에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무슨 어떤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어떤 흐름 때문에 지금 남북 분단이 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공포심이 들어서 이 지정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좀 동의하세요? 지금 우리가 유럽을 얘기하면서 네. 아주 불안했죠. 불안하죠. 여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유럽보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밀히 보면 지금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번 총을 쏘기 시작하면 다시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침공이 아니고 그냥 휴전이 깨지는 것뿐이에요. 더 무서운 얘기는 자 고구려의 특정 시기 이후부터 한반도의 중심은 항상 평양, 개성, 한양, 서울 정도였습니다. 왜?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 한양 같은 경우는 이 수도로서 한반도의 수도로서 이상적이에요. 자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죠. 네. 한강이 있죠. 이 서울 평야가 있죠. 예. 그러니까 수도로서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6.25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수도는 이제 부산으로 임시수도로 이사 갔죠. 이제 거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고 올라오니까 다시 이제 환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수도 머리 위에 지금 수많은 장사정포가 서울을 향해서 시간당 10,000발, 20,000발을 쏠 수 있는 그런 사거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일산은요. 일산 가보시면 바로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그 세계에서 가공할 만한 적의 야포 사거리에 1,000만, 2,000만이 살고 있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딴 친구들 보면은 우리가 그러죠. 가자지구, 그 다음에 뭐 내전 일어나는데, 네. 전쟁 일어나는데, 남들이 보기에 여기는 그런 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데가 세계 경제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니 세계 반도체 배터리 첨단을 달리고 있으니 착각을 하는 거죠. 평화로운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착각이에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15년 전이에요. 북한군이 우리 남한 땅에 대한민국 땅에 포격을 했어요. 무려 170발을 썼어요. 사상자도 군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이게 첫 번째 지정학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에요. 지금 소련이 몰락하면서 미국은 항상 라이벌을 죽이는 정책을 해왔어요. 그 첫 번째 라이벌은 소련이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누구였죠? 히틀러였고 일본의 태평양전쟁이었거든요. 네. 근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두 번째로 미국에게 도전했던 거는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1995년 기준으로 미국 GDP의 70%를 넘습니다. 인구는 3분의 1인데 70% 넘었다는 얘기는 일본이 앞섰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기억이 나는데 대학 다닐 때 8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네. 소니 워크맨, 도요타. 그 소니 워크맨 갖고 다니면은 정말로 제일 세련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로망이었죠. 그렇죠. 네. 미국 영화 보면은 그 미국 회사 주인들은 다 일본 사람으로 나오고 회식하면 스시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코노믹 애니멀이 그때 나와요.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일본이 앵고로 올라가서 95년을 정점으로 이제 무너집니다.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일본의 좌절의 시기가 길게 아주 깊고 깊은 그 원인은 미국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일본이 무너진 틈을 타서 누가 올라오느냐? 중국이 올라오고 있고. 중국이 2021년 기준으로 미국 GDP의 76%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이 역사상 접했던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충돌은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심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경계심은 있지만 미국은 그걸 주적으로 안 봐요. 네. 그냥 피곤하면 언젠가 끝날 전쟁. 그러나 중국은 주저앉히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미국 정치주들. 이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2010년 전후 오바마 정부 때 사상 처음으로 원래 미국이 아시아 그렇게 중시 안 했거든요. 그렇죠. 유럽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피보트 아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을 말해요. 오바마 정부 때. 그건 뭐냐? 중국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다음 리밸런싱. 미 해외 원정군의 60% 해군력을 아시아로 집중한.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바마 때 실패했어요. 왜냐?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것 때문에 미국이 경제가 끔찍하게 흔들리거든요. 그 부시 행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오바마였죠. 그렇죠. 네네. 오바마가 해결 못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잡는데 주력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온 게 트럼프거든요. 트럼프는 오바마 그렇게 미워하는데 중국 잡는 건 잘했다. 한술 더 떠요. 쿼드. 자, 서쪽은 인도가 중국과 인도가 막아. 남쪽은 호주가 왼수거든요. 호주가 막아. 동쪽은 일본이 왼수거든요. 일본이 막아. 나 미국 포함하면 4개지? 이게 쿼드야. 이거 이기면 다이아몬드거든요. 이걸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그래요. 누구 잡으려고? 중국 잡으려고. 네. 자, 바이든이 왔어요. 바이든이 트럼프 그렇게 미워하죠. 중국 잡는 건 잘했대요. 나옵니다. 근데 바이든은 한줄 더 떠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야. 네. 전 세계 다 와. 그래서 바이든이 기시다하고 윤석열을 붙잡아 놓고 캠프 데이비드 회의하면서 나 오늘 행복해 그랬던 거예요. 왜? 중국 잡으려면 한미일이 돼야 되는데 한일이 싸우고 있거든요. 억지로 화해를 시켰죠. 그렇죠. 네. 트럼프의 2기에 왔어요. 지금 해외 거리고 4월 달에 베이징 가고 시진핑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건 중국과 안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면 충돌했더니 미국이 힘들어요. 콩도 안 사가, 히터리도 안 팔아. 시진핑이 좀 간이 커졌어. 트럼프 1기 버티더니 내성력이 커졌어. 면역력이 커졌어. 정면 대들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과 안 싸워가 아니고 겉으로는 안 싸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바뀐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린 전쟁 중인 국가라고 그랬어요. 언제든. 두 번째, 바로 미중 전략 경쟁이 우리를 화약고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 붙어있는 거점이 어디예요? 미국 해외에 나가 있는 원정군이 한 20만 되거든요. 그중에 40%가 한국과 일본에 돼 있어요. 우리 2만 8천, 일본이 한 5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럼 전체가 한 40%거든요. 그럼 미국이 만일에 중국을 견제하는 분쟁이 일어나면 이 병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중국도 미국에 대항해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대항을 하겠죠. 그게 이제 제1도련선 전략이에요. 열도선. 이게 뭐냐? 일본 오키나와에서부터 동중국해, 대만 포함해서 남중국해, 물라카이협 이게 제1도련선이거든요. 중국은 여기를 자기 내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 어떤 해양 세력도 안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중국은 헛소리 마. 미국은 거기 나 마음대로 다닐 거야. 이게 항해 작전이에요. 왔다 갔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키나와 대만 포함하는 필리핀의 쪽을 보면 한반도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들어있잖아요. 열점지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한미군 28,5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분단이라고 하는 안보적 긴장이 하나의 열점지대라면 두 번째는 미중 전략 경쟁이 한반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사실은 해안과 대륙을 연결하고 있는 굉장히 묘한 곳이잖아요. 과거 이제 다시 좀 멀리 돌아가면 임진왜란부터 뭐 청일전쟁 혹은 식민지까지 이 역사적인 흐름이 이 한반도의 지정학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문화의 중심이었던 시기에서는 한반도는 변방이죠. 네. 그러나 이제 숙명은 뭐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변방이었는데 그 변방이 일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화문명권의 입장에서는 이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까지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또 건너 있는 일본 다음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포함을 해야만 중국의 중원 통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쪽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까지 영향권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중원 통일을 위해서는. 네. 반면에 일본이 간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의 입장에서 숙명이 뭐예요? 지금 태평양으로 갈 데가 없잖아요. 뒤로는. 지금이야 가지만 옛날에는 갈 수 있는 곳이 나갈 데가 아니잖아요. 없었죠. 네. 그럼 대륙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정명가도했죠. 음. 그리고 또 항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쪽 한반도와 중국은 문명과 부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도둑들 외구부터 시작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바로 대륙으로 가는 끊임없는, 그러니까 한반도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명분은 정명가도였거든요. 네. 조선을 거쳐서 중국으로 대륙으로. 가겠다. 네, 네. 결국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그다음에 만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인 거죠. 그럼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항상 이 국제 정치에 민감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지리적인 위치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문명. 우리가 이제 중국을 너무 우습게 하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유럽의 중심이 된 건 최근이에요. 근대예요.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이렇게 민감한 땅이 있을 수가 없죠. 민감한 지역에. 결국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직접적인 그럼요. 연결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중국의 침략만 받았다 그러지만 그 거대한 문명권 속에서 완벽하게 동화되지 않고 고유한 문화를 5천 년 동안 이루어온 나라는 그런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성은 바로 다이내믹이거든요.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네. 일본 아직도 종이책 많이 팔리고 지금도 돈을 내요. 카드 잘 안 내요. 신용카드 안 써. 예, 변화에 그다음에 지금도 뭐 노포 100년, 200년 그러잖아요. 네. 좋게 보면 전통이지만 그 우동집이 200년 동안 우동을 하는 걸 떠나서 그 자본을 축적해서 반도체에 투자하고 배터리에 투자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일본은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둔감한 거죠. 근데 한반도는 이 변화에 너무나도 민감하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의 수용성. 왜 캐대언, 뭐 골든, 네, 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오징어 게임, 뭐 기생충,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그런 문화의 교류, 이 흐름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어쨌든 거대한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원천, 거부할 수 없잖아요. 한자 문명권, 유교 문명권, 불교 문명권, 그 흐름의 영향을 받았고 우린 그걸 창조적으로 개성해 온 거죠. 그러면서 주체성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이 우리나라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이 독특한 위치반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국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데 양쪽에 이제 일본과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역사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공간과 어떤 경험이 말해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남한은 섬이 돼버렸잖아요. 일본만 섬이 아니라 남한이 지금 섬이 돼버린 지가 70년이 넘어버린 상황인데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분단으로 인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젊은이들한테 통일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뭐 통일해야죠. 그런데 나 죽은 다음에요. 아, 요런 식이 대략적입니다. 통일해야죠. 그러면 한 60, 70% 나와요. 근데 바로 해야 될까? 그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죠. 혼란스럽죠. 요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휴전 상태지만 전쟁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평화에 착시에 빠져 있거든요. 왜? 너무 오랫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착실한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에 적응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분단 체제가 정상이 아닌데 분단 체제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이 기자님도 분단체 태어났죠? 그렇죠. 저도 분단체 태어났어요. 한 번도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만주로 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드라마 듯한. 노스탈지아로만 아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정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는데 당연히 배 타고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야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통일 비용, 독일 봤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볼까요? 일단 우리가 독일이 병력이 한 18만 되거든요. 모병제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항상 군대 가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인생 설계할 때, 대학 다닐 때 빨리 병역 문제 해결하자. 그 문제 해결했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우리 많은 젊은이들한테 젊음의 이 관문은 병역 문제예요. 그 젊은 시기에 1년, 2년, 과거에 3년이었어요. 36개월.
그 기간은 유보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단 체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 그러잖아요. 그러나 남들은 미국은, 영국은, 프랑스는 그 시기에 자기 꿈을 키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건 천문학적인 비용이거든요. 군대에서는 사람들을 천재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왜? 일률적인 병영 문화가 있잖아요. 병영 문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병영 사회화가. 그다음에 또 볼까요? 지금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경치가 같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온도도 다르죠? 다르고. 남쪽으로 가면 끝없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북쪽으로 가면 조그만 아파트 지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축사 나오고 가수원 나오고 조그만 간의 수공업 나오고 네. 더 가면은 군사분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질 못해요. 소위 말하는 균형 발전 안 되고 균형 발전이 있는. 안 되는 네.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천만이 북한의 거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포병 사고 내에 살고 있어요. 지금 더 가볼까요? 냉전 문화, 우리 극단적인 이념 갈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죠. 상상을 네. 초월한 네. 상상을. 2010년 기준으로 그 당시 모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1년 국가 재정이었어요. 사회 갈등 비용이. OECD 갈등 지수가 세계 최고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저를 만나는 외국인 친구들은 우리 너무 부러워합니다. 왜요? 대한민국, 캐대연의 나라, 반도체의 나라, 한강의 기적의 나라, 문화. 뭔가 매력적이 너무나 나라죠. 매력적. 네. 제가 소련을 유학 91년에 갔는데 그때 이미 소련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90년대 초반에요. 네, 88 올림픽 영향. 아, 영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은 우리가 옛날에 외국 가는 거 뭐 뉴욕, 파리 가는 것이 그 정도거든. 알잖아요. 예전에 뉴욕에서 살고 싶어가 요즘은 서울에서 한번 살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도 제가 삼청동 갔다 왔거든요. 난리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이 더 많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나라인데 왜 사람들은 결혼하면 애를 안 낳고 하면 이혼하고 왜 자살하고 우울증이고 사회 갈등은 왜 높을까요? 그럼 딱 하나 있죠.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단이죠. 분단이라는 거대한 불안과 우울이 사실은 이런 데로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혹은 미래가 있다고 꿈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율, 뭐 노인 빈곤율, 그리고 자살률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에 거대한 지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정학적 구조로 인해서 남북 간이 이렇게 대치돼 있고 갈라져 있고 그런데 남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야죠. 영토적으로 확장해야 되고 예? 인구도 더 많아져야 되고 자원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해야 돼 이런 과거의 어떤 그 단순한 그런 로직보다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굉장히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통일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일단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적어도 MDL 군사분계선이 사실상 사라진다면 독일이 통일됐을 때 서독이 인구가 동독의 3분의 1 넘어요. 우린 절반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뭐냐면 독일 통일되고 나서 약 10년간은 독일을 유럽의 병자라고 그랬어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요. 유럽의 제일 강한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의 미래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독일을 봐라. 그럼요. 일단 보세요. 독일은 전 유럽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요건에 있죠. 동독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린 대륙에 붙어 있는데 대륙으로 육로로 못 가잖아요. 일단. 섬이잖아요. 지금. 섬이죠. 네. 지금 아직도 중국이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인데 중국은 100% 배로 가잖아요. 비행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의 교통 물리망이 절름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로는 우리가 땅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배로도 못 가요. 세계 유일의 횡단철도, TSR, 11횡단철도를 우리가 통일만 되면 낮은 하산 연결돼 있거든요. 그걸 연결하면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배의 물동량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 육상의 망을 이용하면 동북 삼성, 그다음에 TSR, 중앙아시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국토 효율적 이용.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쪽 강북, 한강 이북으로 가면 지금 강남 땅이 비싸요? 강북 땅이 비싸요? 강남 땅이 비싸거든요.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발이 안 돼. 개발이 분단이라는. 네,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 땅 MDL 인근 개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치가. 그 또 하나 북한 지역은 완전 재개발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쓸 수 있는 건물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공예 산업도 하고 가발도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지금이니까 청계천 이랬지 옛날에 다 썩어 있었거든요. 중랑천. 근데 우리는 이 산업 발전에 스마트한 그런 플랜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북한 지역 재건을 할 때는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불행인지 다행인지 북한은 토지가 국유예요. 토지 보상비가 한 푼도 안 들어요. 아주 실질적인 아주 부분. 실질적이에요. 그다음에 북한의 지하자원. 물론 북한의 지하자원이라고 무조건 천문학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비용이.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던 남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하자원이 있거든요. 그다음 인구 문제. 북한도 뭐 지금 인구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2천만 정도, 2천에서 2,500만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훨씬 젊어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훨씬 높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구가 우리 5,100만, 북한이 2,600만 치면 한 8천만에 육박을 하거든요. 규모의 경제, 국토 효율성. 그다음에 뭐예요? 분단이라는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적정 국방을 할 수 있게 돼요. 모병제를 할 수 있게 돼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동북 삼성과 그다음에 시베리아 극동, 푸틴의 러시아의 미래도 시베리아 극동에 있거든요. 북극 항로, 북극 시대. 이렇게 따지고 나면은 통일로 인한 편익은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되고 분단되고 분열돼서 사회적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사실은 이런 요소들을 보면은 통일을 하는 게 가장 싸다? 어떻게 보면 통일을 하는 게 가장 성장하는 데 지름길이다? 이런 결론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통일 대박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통일 대박론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 대박 나면 좋잖아요. 뭐 대박이니까. 우리 네. 이 기자님도 네. 대박 나기 바라죠. 로또. 뭐 그렇죠. 모든 인생에서 한 번쯤. 근데 대박 안 나죠. 안 나죠. 자,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왜냐? 통일은 로또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걸 기대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희박하니까. 되면 좋은 거지. 그러나 아무도 안 되죠, 보면. 그러니까 통일 대박이라고 한 얘기는 아주 좋은 말이지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네이밍부터가 실패하네요. 그렇죠. 네. 꼭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 통일은 질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지금 분단이라는 병이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전쟁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나라, 일본이 썩는다. 예를 들면, 일본은 싫어하겠지만, 그럼 우리 타격을 받지만 우리 일이 아니에요. 남이니까. 그런데 내 몸의 일부분이 썩는다 그러면 나까지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북한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터지면 결과적으로는 내 몸의 일부가 썩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어차피 남이었으니까. 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하고 붙어 있다니까요, 생태계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가끔 욕을 많이 먹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이랬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 사람 됐다고. 군대 지금도 그런 말 하죠? 네, 그런 말 하는 왜? 거죠. 네. 말 안 듣던 애가 말 잘 듣고 아침에 일어나고 모험적이고. 근데 아니 군대 갔다 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럼 우리 이 기자님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사람 아니겠네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절도 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말 잘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창의성이 매개 사지는 사회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아무래도 질서를 지키고 규율이 있는 건 맞죠. 네. 그러나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젊은 시기를 보냈잖아요. 남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꿈을 키울 때 네.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도 동족끼리 싸우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안하다. 우리가 통일을 못해서 네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왔구나. 조국 수호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다. 근데 엄마 아빠는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말 잘 들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른이 돼서 왔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럼 지금 미국 모병제 아니잖아요. 징병제 아니잖아요. 네. 일본 징병제 아니잖아요. 캐나다 아니잖아요. 이태리 아니잖아요. 영국 아니잖아요. 다 우리도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시에 있는 거죠. 너무나 분단체제에 익숙해 있는 거죠. 사실은 모병제가 답이죠. 모병제 가고 군에 적성이 있는 분들은 가서 열심히 국방에 네. 힘을 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더 많이 내고 더 좋은 무기 사주고 더 좋은 옷 입히고 대우도 더 잘해주고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징병제가 정상인 걸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분단체제.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체제에 너무 익숙해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분단 체제는 조금 역설적으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회잖아요. 분단의 해소는 독일 사례도 봤듯이 거대한 회오리가 일 거예요. 혼돈도 있을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갈등도 있을 거고. 그러나 약 10여 년의 과정을 거쳐서 거대한 독일이 탄생했고 지금 유럽에서 G5 안에 들어가는 건 독일이 유일하거든요. 네. 바로 그런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 대륙의 정체성을.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브릿지라는 개념이거든요. 옛날엔 그럴 수 있었어요. 힘이 없으면 브릿지예요. 다리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란국가, 가교국가는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바로 허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의 원천과 해양의 원천이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절반만 가지고도 5,000년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뭐 광개토대왕, 뭐 세종대왕 그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국방력, 세계 최고의 문화력,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탄력성. 이런 얘기는 뭐 일부 반대하시는데 아니에요. 미국의 노벨 평화상 수상한 사람도 작년에 그랬어요.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최고의 모범국이다. 산업화와 민주주의 최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애 안 나는 건 참 걱정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다 것 같아요. 들어있는 거죠. 네, 네. 왜 애를 그래서 안 낳느냐는 거죠. 항상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슬픈 게 우리가 뭔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때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피해의식이 솔직히 있어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그냥 주체가 돼서 남과 북이 만나서 해결하면 야, 우리 통일하자 악수하면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국제정치 논리상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북미 간에 뭔가가 풀려야지 또 남북 간에 풀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트럼프인데 이번에도 작년에 경주에 올 때도 김정은한테 거의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만나자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아니 2019년에 어쨌든 김정은 뒤통수 때린 게 트럼프 아니었나? 지금 와서 또 왜 만나자고 하는 거지? 그때와 지금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3가지 분쟁을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4hours, 24시간 안에 끝낸다. 이스라엘 하마스는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은 러브레터 그랬어요. 이게 24hours, 항구적인 해법, 러브레터 이 3가지가 트럼프의 각각 상이한 해법이에요. 24hours는 뭐냐? 그 복잡한 전쟁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끝내요? 내 전쟁 아니고 어느 놈이 이기든 상관없어. 빨리만 끝낼 거야. 이거였고요. 항구적인 해법, 중동은 뭐냐?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의 축, 반미 반이스라엘 축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두들겨 패는 겁니다. 김정은 러브레터. 누가 봐도 김정은을 러브레터 보낼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매력 없죠. 네. 그건 뭐냐? 만나서 서로 프렌드십을 형성하겠다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어느 쪽이든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이 셋 중에서 궁극적인 해법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북한이에요. 네, 왜냐? 북한은 사실상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핵보유국은 이제 국제법적인 용어인데 사실상의 핵 능력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비핵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매달렸지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을 가만히 보면은 정밀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해결하는 게 없어요. 인도 파키스탄 했지만 아직 갈등 그대로 있고 태국 캄보디아 했지만 또 붙었고 아직도 해결 안 됐고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중국만 제외한다면. 중국은 근본적인 위협으로 생각하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중국의 억지를 부상한다.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됐더라도 자기 임기 중에는 해결했다라는 성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날 때 싱가포르 2018년 6월, 2019년 6월 둘 다 뭐예요? 본인이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러우 전쟁은 끝날 겁니다. 어떻게든. 그다음에 중동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은 문제만 어떤 형식으로든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토록 원하는 노벨 평화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알 거예요.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처럼 성과를 만들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NSS,
안보전략수, 국방전략수에 비핵화가 빠졌고 북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어요. 이란보다 다 밀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김정은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은 못할 거고 해결하는 여러 가지 시도는 할 거다. 그리고 그거 자체는 한반도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반도의 어떤 역사나 구조적인 문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핵문제 전문가가 아니고요. 네. 핵문제의 복합성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기 때 3번이나 김정은을 만났죠.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바이든 또 트럼프 행정부 2기 현재까지 아무런 접촉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보다 본인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정치적 효과를 원하고 있다. 지금은 그 정도로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우리죠.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힘들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볼 만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유학했던 소련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슴에 품고 해치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정권이 우리를 완전히 배척하잖아요.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 통일 대상도 아니야, 민족도 아니야. 왜 그럴 거예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똑같이 두 나무가 컸는데 한쪽 나무가 거대하게 크면 나머지 작은 나무는 말라 죽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고사 상태. 네. 안 되죠. 근데 네. 평양문화보호법, 반동사상문화비교법, 군중신고법, 청년교양보장법 다 뭐예요? 우리 영향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절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체제경쟁은 완전히 끝났고 북한은 실패를 인정을 하는 게 바로 통일면제관념 삭제다. 안 되는 일 하고 있거든요. 맨날 우리 지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일도 있는데.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미 북한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체제 말보다 남한의 한류나 외부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적인 정당성이 깨지고 있는 거죠. 중심이. 두 번째는 미국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비명이에요. 비명.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저문은 해요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저문은 석양은 아름답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극화하고 무극화하는데. 다극화하고 무극화하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트럼프거든요. 일본, 다카이치가 압승을 했지만 일본의 우경화, 극우화 저건 일본의 미래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러시아 전쟁 후유증 극복 못합니다. 푸틴 살아생전에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했어요. 그다음 중국 시진핑 자기 최측근까지 숙청할 정도로 당 중앙군사위 7명 중에 5명을 숙청했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여기저기 부동산 전기차 1조 달러의 무역 흑자의 그 그림자 정부 부채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자, 조선반도 한반도의 열강들이 강했을 때 우리는 항상 코피 터졌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국가로 지금 떠올랐잖아요. 남북한 체제경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역사상 가장 강한 때예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가 너무나 분열되어 있다는 내부 거죠. 갈등. 분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밖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첫째, 자부심, 자신감. 그다음에 우리 안에 어느 사회든 다양성이 있어요. 분열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감당할 수 없을 임계점을 넘어선 분열 상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강점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쁜 상황 아니다. 트럼프가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좀 주도적으로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우리를 안 만나겠다니까 당신이라도 만나세요. 문제를 풀어나가시오. 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이 아무리 만나도 우리 손을 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합의하지만 한국이 줄 거야. 우리 보고 주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이래요. 우리가 돈을 왜 내? 그건 평화 비용이에요. 평화 비용이고 헌법상 우리 땅에 대한 투자예요. 그 투자는 결과적으로 몇 배 이익으로 온다. 동서독을 봐라. 그러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인내심을 가진다고 그러면은 저는 나쁜 상황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물꼬를 터주는 건 고마운 일이고 최대한 그 문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북한은 우리한테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2023년 말에 김정은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이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김여정도 나와가지고
제발 서로 신경 좀 쓰지 말자.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남매가 줄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했더군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중앙위원회였습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국과는 얼굴도 뭐 마주하지 않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기억을 추억이 있다고 했다. 그랬죠. 추억이 네. 있다. 좋은 네. 추억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불쾌한 그런 발언들이었는데 이번 달 그 노동당 대회를 한다고 하죠.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다시 내놓을까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한국은 이제 철두철미 주적이고 통일도 아니고 민족 개념도 아니다. 말이 돼요? 지금 가족한테 가서 우리 가족 아니고 이제 남남이야. 남남이야. 그건 다 남남이 되나요? 그 말은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딜레마예요. 정통성.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황당해한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 왜 저러지? 그럴 거예요. 북한 주민들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남북관계 좋을 때 북한 가서 북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우리가 좀 겁났어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 눈 부라리면서 우리의 손은 통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좀 쫄았어요. 왜냐? 정말 느껴졌거든요. 왜냐? 더 강했어요. 그 욕구가. 네, 모든 걸 통일로 집약시켜 왔거든요. 아. 통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 안 한대. 그때 사실 그랬거든요. 이거 일본 말이지만 많이 쓰니까 북한 애들이 입장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런 주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거잖아요. 돈도 없는데 통일도 안 해 민족도 아니야. 무너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김정은 정권은 그렇게 할 거다. 또 할 거다. 이미 뱉어놨으니까. 네. 그건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각에서 뭐 북한이 이국과라는 동조한다?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우리 헌법상 의무 또 헌법상 규정 민족 정서도 안 되는 거고. 물론 당분간은 북한의 입장이 그러니 참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미 북한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점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 미국한테는 만나야 되니까요. 왜? 지금 미국 말고는 답이 없어요. 북중 관계 최악이에요. 북러 밀착했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루브라 결제예요. 루브라 네네. 어디다 써요. 아. 젊은이들만 목숨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버티지만 머릿속에는 가장 간절하게 미국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아마 조건부 비핵화만 아니면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세울 거다. 그러나 이번 구체당 대회는 소문난잔치에 먹을 거 없는 이전과 똑같은 제재 때문에 자력갱생.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한다. 되겠어요? 돈만 쓰는. 그다음에 신냉전 외교. 러시아와 강화한다. 남북관계는 이제 안 한다. 특수관계는. 이게 아마 흐름으로 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대화론. 이거는 지난 8차 당 대회하고 똑같아요. 새로운 걸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북한의 딜레마죠.